그러면서 또 이제 뭐가 퍼즐이 풀리느냐. 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도 통화 음성 통화가 등장을 하면서 네. 점점 더 명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개입이라는 게. 예. 그렇죠. 그 12월 3일 전후로 해서 네. 명태균 씨의 입장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전에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를 직접 겨냥해서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12월 3일 쿠데타 이후로는 공격을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명태균 씨는 감옥에 있는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명태균 자기 씨가 위협,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나의 계속해서 USB를 들이대면서 협박도 하고 빌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수많은 신호를 외쳐를 보내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걸 계엄을 통해서 나부터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부터 명태균 씨가 바로 특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뭐냐? 자기도 김영선 씨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네. 같은 공범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에 의해 가지고 수장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는 흐름으로 간 거예요. 자, 이 뭐 원본 이거 당연히 명태균 씨 쪽에서 공개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렇지 누가 않습니까? 줍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윤석열 목소리가 직접 나와요. 또 윤상현 이름도 직접 맞아. 나와. 예, 이름이 거론되죠. 윤상현 이름도 네. 직접 나와.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분 다 국회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한테 부탁을 받는 입장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통화,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할 때면 또 이상했던 거는 분명히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부탁하는 과정인데 겉으로 예의 발라 보이지만 뭔가 이 사람 부탁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하면서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갑이 을한테 뭐 하나 물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명태균 씨에게 좀 부탁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정황도 보이니까 P&R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까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확정적으로 그러한 음성 녹음은 없고 문자도 없잖아요. 그것까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문자 주고받으면서 했던 우린 전적으로 명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있다. 오, 네. 그건 왜 의존하겠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계속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해봐. 경선 때 막 홍준표한테 뒤집힌다. 막 홍준표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걸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좀 찜찜한데 이거 명태균 씨랑 한 거 이거 밝혀지면 안 되는데 그러한 좀 법률적 도덕적인 찜찜함도 있어서 일말에 이거는 꼭 하나 들어주고 명태균 입 다물게 해야 통쳐야겠다.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있어요. 네. 김건희를 누나라고 부르는 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김건희는 분명히 대가성을 확인해 준답니다. 대가를 준다. 대가를 어. 받은 오고 가는 게 있다는 오고 가는 거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래야지 거래 관계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제가 하도 이제 윤석열 정권 비판을 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몇 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한번 만나봐라. 아, 진짜요? 아니면, 소장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 좀 해보고 그 순간적으로 하도 막 저 목 조르니까 방송도 못하게 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공문 보내고 맞아. 그 경향신문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 순간적으로 만나볼까 막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그 내가 용기, 예. 이명수보다는 훨씬 더 내가 스페셜하게 뒷받침을 해줬을 것 같아. 제안 들어갑니다. 장 소장, 네. 하와이 총영사 어때? 아유 충성. 근데 이게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게 대해서 들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결국엔 이게 정권이 끝나면 사고가 터지겠더라고. 괜히 근데 만나고 뭐 했다가 만약에 내가 여사님 안녕하세요. 뭐 언제 찾아갈까요? 뭐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그래 그 말 고마웠어요. 막 이런 게 나중에 나오면 나는 인생이 끝장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만다행이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해보라고 이제 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누구보다 장 소장님 아끼겠지만 그럼 역학 관계를 봤을 때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제안을 해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의 네. 얘기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적이다. 야, 이거 힘든데. 절대적으로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 이건 거의 절대적. 신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고 말하면은 뭐 안 되는 게 없다. 야.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죠. 아니 왜냐면 이번에 김영선 공천 흐름도 보세요. 5월 9일 날 취임식 전날 통화할 때 그 윤석열과 이제 명태균이 통화를 하잖아요. 그거 끊고 나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저래 안심시키는 거 아니겠죠? 그 수순이. 아니 그때 보면 네. 뒤에 윤석열 옹옹옹 맞아요.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딴데 그 전화하면서 그리고 너한테 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하는 거야. 윤상현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 그렇죠. 윤상현한테 바로. 전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막 그거 아. 들으면서 예 여보세요. 막 이러는 잠깐만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어. 윤 대통령이 통화하는데 막 그러잖아. 아. 사우나 그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했으니까 와서 먹고 해결해. 뭐 이런 거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 정적이네. 문제는 이제 윤상현 그 이름도 네. 그 앞에 이제 일부 녹취가 공개됐을 때는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정진석이 당시에 나는 그 재보선 공관위원장인지 알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대통령실 측에서 한 거였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본인 목소리로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아. 예. 사실 이제 거짓말이라고 보여지고 본인이 의심받는 걸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때 대국민 기자회견이었잖아요. 어. 작년 11월 7일인가? 11월 7일 날. 그 무렵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내가 그때 고3 수험생보다 바빠서 김영성 공천에 관심 가질 수가 없었어. 왜 나한테 그래? 완전 거짓말이지. 이미 전략 공천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공천 개입을 할 수가 없었어.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요. 나 그냥 명태균 씨한테 전화한 거는 고생했다. 나 이 말 해주려고 했다. 이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곤란한 일이면은 홍장원한테도 격려 전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도 막 공천 개입했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고생했다고 그냥. 아니 탄핵 국면에서 윤상현 의원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시위를 1인 시위를 하고 하는가 봤더니 지금 본인 이름까지 나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그 내용이 내가 하여튼 저 상윤이한테 내가 한 번 더 맞아, 얘기할게. 예.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 의원도 아니고 상윤이한테요 보니까. 아니 저기 네. 윤상현 의원이 누나, 형님, 장인어른, 아버님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아, 사람이라고 네, 맞아요, 소문이 나 맞아요. 있습니다. 네. 아주 사교성이 좋대요. 구 기자님 우리 네. 정치비상구의 명운을 걸고 윤상현 한번 여기 좀 부르세요. 아 명운을 걸다는 거는 프로그램 존패를 걸고 불러보라는 거구나 지금. 우리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저희도 앞에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윤상현 카드까지 제가 한번 고민을 불러요 해. 한번. 실제로 제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불러요, 네트워킹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불러요. 네. 잘해준다고 하고 부르세요. 잘해준다고 그러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잘해준다고. 여하간 부르세요. 이분이 너무 목소리가 크게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이고 실제로 그 윤석열 피청 부인이 감방에 가서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일을 한 배경에는 둘이 운명 공동체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 네. 윤상현 의원도 직감적으로 명태균 딱 나오고 나서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된통 걸렸네. 어. 야 윤석열과 같이 내가 함께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일을 하면은 네. 뭔가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다. 아니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음. 조윤선 장관이 좀 떠오르는 대목인데 제가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은 네. 윤상현 그 당시에 이제 공관위원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했다라고 네네. 했을 때 이게 저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바해서 네. 같이 윤석열과 간배를 타냐? 이건 아니, 뭐 정치적 이득에 대한 계산도 같이 굳이 존재하는 것 생각하면은 같아요. 내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수계가 윤석열, 중요 인물 종사자 윤상현. 아, 뭐 이런 그렇죠.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보면은. 네. 공천에서. 근데 그게 공천 과정에서는 내가 보기에 윤상현 위원장이 실제로는 네. 실제로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안 될까? 애매할 것 같아.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신다는 것이고 네.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거지. 아, 이 정도로 확실한 게 아직 강하게 안 나오면. 나왔다. 그렇지, 어. 그렇지. 뭔가 있는 그래서 거지. 예를 들면 조작했을 수도 있죠. 점수나 이런 것들에 그렇지요, 대해서 그렇죠. 가정이지만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나올 그 서류가 음. 지난번에 한동훈 그 대표 시절에 압수수색에서 다 그러니까요. 털어갔다는 네. 거예요. 지금 검찰이 근데 다 가져갔다는 거 없애버렸다고 아닙니까?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종이 그 페이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이퍼가 네,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공관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오갔을 텐데 네.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한 제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TK는 여성이 있고 네. PK도 여성이 있는데 경남에는 여성 의원이 없더라. 만약에 이거를 앵무새처럼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거야말로 의심할 수 있는 큰 정황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죠. 그 공관위원회 논의 회의록에 당선인이 전화 주셨는데 우리가 뭐 이거 지금 공천 이거 우리가 논의 이거 당선인 체면 좀 세워줍시다. 뭐 이런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에이, 설마 회의록이 거기까지 적혔어요? 이런 이 정도로 녹음은 있을 수 있어. 아, 왜냐면 녹음은 무조건 있어야지. 녹음하거든. 녹음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회의를 서류상에는 이렇게 했을 수 있지. 명태균 이야기는 이제까지 그 경남 쪽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으니까 네. 경남 여성 국회의원 배려하자. 그렇지도 뭐 이런 않잖아요, 이야기가 사실은. 있고 네. 그다음에 다선 정치인이 오히려 보궐선거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아, 자선 이런 의원이었으니까, 식의 당시에.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지역 점수표를 매기는 것을 좀 손대는 흔적 이런 게 있다면은 업무 방해가 되죠. 네, 이러저러한 상황이고 결국은 윤석열의 그 명운이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그 구치소 수용 거실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혼거실이라는 게 6명 정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 서울 구치소가 워낙 수용자가 많다 보니까 과밀 현상 때문에 8인이 한 혼거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을 위해서 무려 4개 거실을 붙여가지고 쓰고 있다. 물론 이제 경호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탭들이 쓰고 있는 공간을 포괄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황제 수용 아니냐 이런 특혜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비판받을 대목이긴 한데 이게 뭐 그렇게 큰 특혜가 아니면 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잖아요. 예우다. 예. 이 정도는 좀 음. 너무 혼내지 않으시는 것도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문제는 이제 또 이제 스타일링까지 이렇게 뭔가 스타일링. 머리 하고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 부분들이 약간 과하고 네. 한편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되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갔습니다만은 이러니까 박근혜 동정론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착한 박근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때 사실은? 왜 그랬을까? 그때 예, 왜 그래서 예. 다 수용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죄의 경중의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의 한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10분의 1이 뭐야? 봤을 때죠. 100분의 1도 안 되는 네. 것 같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의 생각을 영치라도 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그럼요. 던졌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 눈물과 최후 변론을 맞아. 봐도 사과라든지 뭐 승복이라든지 이런 맞아. 메시지는 아예 담겨 있지 않는 느낌이라 이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돼도 전국 자체가 이거 너무 힘들겠구나 어지럽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자제시키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헌재 심판 나오면 음. 저는 존중을 하고 네.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따르는 음. 지지자분들도 헌재 심판 존중해 주세요. 이래야 거리에서의 과격한 폭력적인 행위가 안 나타날 텐데 그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지 기각을 확신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제발 좀 싸워달라고 하거나 네. 그건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정말로 그 윤석열 머릿속에는 이게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이 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지는 싸움이지만 우리 지지자들이 싸워서 대선에 이겨서 나를 좀 풀어달라는 의미인 건지 전자와 후전이 뭐로 보십니까? 다 포함돼 있다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예. 인간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인간이잖아요. 음.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깔끔한 사람인데 수용도 하고 사과도 하고 자꾸 연민의 정이 생기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수감 우리 박지원 시절에 원장님 대구 출신이죠? 네. 수감 시절에도 머리가 많이 빠지셨더라고. 그 모습도 생각나는데 이 사람은 뻔뻔하고 비루하고 치졸하고 온갖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남루한 표현들을 다 써도 구질구질하고 그 다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도 5대 3으로 기각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있어요. 갖고 있을 거예요. 있어. 그리고 또 인용되더라도 이 자기 지지자들이 난동 부려가지고 옥중 탈출도 시킬 수 있다. 옥중 탈출. 이런 뭐 야. 쿠데타 했는데 뭐 그런 생각 못 할 구치소 수 습격 있어요. 사건. 네. 내가 나폴레옹인데 엘바섬에서 탈출하는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런데 영웅이야, 듣고 위대한 보니까, 사람이야.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야 그러면 나오게 되면 황제 되는 거잖아요. 황제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렇죠. 저기 그 누구야 김건희는 조세핀 되는 거고 그런 생각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정권이 다시 등장해서 자기를 사면시켜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다고 안 봐요. 된다면.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사과가 없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네. 누구 보니까 뭐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이게 사과에 준하는 말 아니냐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제 좋아요. 무슨 네. 말을 했는지 네. 그 최우진술에서 한 얘기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장이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뭐 어떻게 사과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한 네. 걸 사과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음. 저는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경악스러웠던 부분 경악, 중에 하나가 어제 뭐 직무에 복귀하면 국민통합에 힘쓰겠습니다 막 네. 그런 것도 네. 그렇지만은 뭐 제가 구속 과정 중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게 서부지법 침탈해가지고 맞아요. 구속당한 애들 얘기한 네. 거잖아요. 법원을 침탈한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애국지사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라, 네. 더 해라. 그러니까 네. 더 해라, 더 네. 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 얘기 혹시 허재문 씨 네. 연상되는 그 장면 없어요? 이런 문구 어디서 많이 봤다. 혼란과 불편?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도가 시위할 때 있는데 이럴 때 뭐. 그것도 그렇고 인도 같은데 걸어가다 뭐 공사하잖아요. 예.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써 있어요. 네, 네, 그게 네, 뭐냐? 맞아요. 공사가 끝나면 곧 편해질 거다라는 얘기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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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제에 있는 문장인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엄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끝나면 널 사실 편해지는 일이었는데 그 잠깐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사과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자백이라고 봐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원래. 네, 그러니까 헌법에 맞게 법률에 맞게 비상계엄을 한 건 아니다. 어쨌든 경고형 계엄이라고 계속 거기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탄핵 심판에 오히려 더 가중처벌 당하지 않을까. 재판관들의 판단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아우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근데 이러지 그 않을까? 같은 그 최후 변론을 보고도 네. 아무리 이제 우리 이 피의자니까 이입이 된다 손 치더라도 피청구인이니까 이입이 된다 손 치더라도 김계리 변호사의 말은 저는 개몽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고백도 어떻게 뭘 걸고 하는 느낌이냐. 내가 14개월 딸에 엄마라고 소개한 맞아, 다음에 맞아. 담화문을 보고 개몽됐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을 걸고 얘기합니다 지금. 네. 뭐 좀 걸지 마세요. 목숨도 걸지 말고 딸도 걸지 말고 제발 좀 뭐 거는 거 제일 싫어. 진짜. 변호사가 가장 떨쳐버려야 될 감정이 연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심, 연민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그것도- 드러내야 냉정하게 변호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된 거야. 그 당사자한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자기 비하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 비하. 왜냐하면 계몽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이 젖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침.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식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거 정말 자기 학교 다닐 비하야. 때 대학 때 선배들한테 난 말이야 예전에 그 계몽 운동 많이 다녔어 이런 거 진짜 옛날 단어거든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은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변호사가 그냥, 아니고 네, 네. 주장한 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러겠냐고요. 정치에 꿈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정광훈 목사랑 이제 같이 거리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또. 공천 쪽 이제 오고. 일단은 정광훈 목사랑 같이 이제 연락이 좀 활동하면서 오고. 네. 막 이제 강렬한 지지층을 확보한 다음에 다음번 뭐 지방선거나 총선 때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대변인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특보 대변인. 그러면 이제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 데려올 수 있으니까 모여서. 이럴 거 아니에요. 스타예요, 스타 지금.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계리가 윤석열을 보는 시점은 윤석열을 우리 계몽주의의 그런 뭐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나폴레옹이라니까. 그리고 나폴레옹이 또 계몽주의예요. 나가면 장자크 성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에카테리나 2세 그러니까, 네. 에카테리나 2세 뭐 이런 거 계몽군주 이런 느낌인데 요즘 그래서 걱정되는 게 혹시나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 계몽놀이가 유행할까 봐 걱정. 계몽놀이. 어디 가가지고 총칼 구해 와가지고 깨우쳐 주겠다고 하면서 총칼 들이대면서 계몽해. 이게 뭐야 협박놀이 이게 무슨 계몽놀이에요 이게.
아 정말 얘기 들으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변론 들으면서 변론은 뭐 본인의 어떤 그 최후 어떤 변론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윤석열은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변론 이후에 실제로 업무를 재개를 하면서 기각을 딱 준비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실제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게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진짜로 믿고 있다니까. 개몽되지 못하고 아직도.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미몽에 말씀하신 빠져 있구나. 것처럼 예. 3명은 반대할 거다. 3명은 기각시킨다. 8대0 뭐 7대1 이게 아니라 3명. 그래서 6명을 못 넘긴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5대3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한다. 그다음에 구교영 처단한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예요. 이제. 제가 처단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이제 보면서 또 광경이 웃겼던 게 이렇게 피청군 윤석열이 서서 연단에 서가지고 이제 최후 변론을 했잖아요. 네. 그 뒤에 앉은 사람들의 풍경이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뒤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그 뒤에 윤갑근 전 대검 반부대부장, 네. 그 옆에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네. 그 앞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맞아.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고위 간부 출신의 어떻게 보면 한때 그 또래들의 이름 식구들이- 좀 날렸던 사람들입니다. 식구들이. 근데 그 광경을 그 사람들이 법조인으로서 윤석열의 망발을 보고 있으면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저는요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개별적 인간으로 존재했을 때의 인문사회학적 소양이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던가 이번에 다 드러났다고 봐요. 이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의 영역 내에서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맞아. 굉장히 아니야.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으로서 포장돼 있지 실제로 완전 경쟁 사회에 떨어져 가지고 구교영 기자, 장성철 소장님, 허재무 네. 소장님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은 그 사람들과의 법률적 상식과 그 다음에 보편적 사회인식 수준에서도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빨리 우리 그 검찰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오픈되고 문민화되어 가지고 네. 세상에 던져져 봐야 된다. 이런 아니 생각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한 얘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 냄새가 났다. 절대 불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기 소신이 확실하다. 야, 너무 그러면서 확실했어. 이런 논리 비하까지 갑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까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도 평생 살아온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다.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맛이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참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위험한 짓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대단히 위험해져 있고 그런데 그거를 동정론을 딱 불러일으킬 만한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고 네. 또한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이준석 내쫓고 당대표 갈아치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쫓아내고 이런 사람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공직을 맡아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격리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풀어놔주면 이 사람들 곁으로 막 세력이 붙어요. 그러면 또 나라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완전히 좀 격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제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병원에 먼저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그것도 얘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치료 감호가 필요해. 치료 감호가. 그리고 저는 정광훈 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회적 교양 수업을 통해 가지고 좀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인 게 이분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왜곡됐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주의라는 사상과 민주주의라는 절차 형식이 이제 결합된 거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유주의의 출발이 다원주의예요. 가치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 자유주의가 어떻게 왜곡됐냐면은 반공주의와 전체주의로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공을 위해서 전체주의적으로 국민들을 동원해서 북한과 싸우는 것, 좌파와 싸우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정도 인식 수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공부도 안 된 사람들. 자유주의는 다원주의,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정치 경험이 없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가 정말 유능하게
경제를 살릴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능하게 외교 국방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쨌든 검사 시절에 보여줬던 우린 속았지만 정의롭고 눈치 안 보는 권력의 눈치 안 보는 그러한 모습에 야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겠구나. 그 이미지가 진짜 컸죠. 망가뜨리지는 예.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망가뜨렸어. 아니 그리고 저는 맞아.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그 윤상현과 관련된 공천과 관련된 그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난 거잖아요. 어제도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게 네. 그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냐면은 그 창문 깨고 들어간 게 이제 영상으로 최근 네, 영상으로 네, 다 네. 남아 있는데 윤석열 피청군이 뭐라고 설명했냐? 시민들이 그러니까 입구를 막았다는 겁니다.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거라고 했는데 당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불이 켜진 국회 본관 2층 사무실 유리창을 깼거든요. 그리고 본청 내부로 진입을 한 겁니다. 꺼진 거 켜진 거 잘 안 보이나요? 저 보니까 이게 예. 군인들이 가서 단전한 거 그 그러니까, 영상이랑 네. 섞여서 생각한 것 같은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 위치가 그렇게 국민의힘 당사 쪽이야. 정책위 의장. 정책의장실이니까 정책의장 그랬다는 무조건 거고. 방통위원회요.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은 부상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부상당한 네.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 이러지 좀 맙시다. 우리 국회 사무처 조사 결과 네. 경호기획관실에 10명 이상 다쳤다는 겁니다. 야. 지금. 그날 제가 안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공성한 현장에, 사람이잖아요. 바로 현장에 튕겨 나간 계시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네. 약골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다쳤어야지 형. 어? 너무 약해가 다칠 수는 이게 제가 유튜브를 찍어요. 장 소장이 들어가라고 했잖아. 장 소장한테 바로 전화 와. 야, 난 들어갈게. 그런데 속옷하고 챙겨서 가방 하나 사들고 들어간 거예요. 현금도 챙겼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걸 핸드폰을 켰어요. 이거 켰어요. 네. 찍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데 저기서 막 소화기를 뿌리더라고. 그래서 네. 거기 제가 따라가요. 소화기 뿌려. 막 그러면서 저기 나는 처음에 소화기인지 몰랐어. 그게 네. 뭐 체류탄이나 연막탄. 가스탄, 뭐 연막탄 터진 줄 이런 거 줄 알았구나. 알았어요. 그럼 막 이렇게 가다가 바로 튕겨서 엎어져. 제 유튜브에 나와. 넘어지는 게. 나오는데 젊은 보좌진들 사이에서 얼마나 저기 종이 인형 같은 그러니까 야 나도 갈게 하다가 튕겨져 나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쭉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 진술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간첩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선거도 부정선거하고 막 그게 이제 민주당이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대통령직에 복귀시켜주면 나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그러니까 뭐 개헌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 반국가 세력과 개헌 논의를 한다?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헌은 안 맞아. 반국가 세력 해줘야 되거든. 그렇지, 심지어는 그렇지.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뭐 혼자 자력을 안 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31년 판사 생활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하. 경기고 동문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분이 31년 법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 이산하게 집어넣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친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네. 상식적이고 이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인사 중에서도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이제 100분 토론 제가 또 하는데 또 나가요? 또 나가세요? 4주 연속 나가요. 그래요? 오늘은 누구 나오는 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아. 잠깐만 지난주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예.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물어보고 장 소장을 쌩쳐라. 방자하게 나한테 그런 질문하냐 막 그럴 텐데 이거는 질문하고 싶어요. 최재형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님은 페북에다가 어제 최후 진술하는 거 진정성. 보고, 어. 아 이제 탄핵이 기각되겠구나라고 기각이 생각을 이상한다. 한데 예 맞아요. 그럼 물어보겠어 그러면은 아니 저는 그럼 홍준표 시장님도 만약 대통령 되면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하고 예산 깎으면은 그러면 또 비상계엄 같은 거 하실 거냐? 나 그런 나라에서는 나 살고 싶은 생각이 네, 네. 오 없어. 이거 괜찮은데요? 나 그 얘기 응. 한번 물어보려고요. 사전 질문지 유출 같은데 이거. 지난주에도 유출했어요. 유출했어요. 지난주에도 아, 그래가지고 유출했어. 예. 야 아무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음.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죠. 네.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해야 그래도 지도자감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네. 그럼 이 정광훈 목사랑 뭐가 다르냐고요. 홍준표 그렇죠. 씨는. 예. 그 얘기도 해볼까? 그러면 정광훈 목사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에이 하면 나는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다르지. 이제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보다 터즐을 좀 많이 맞춰주고 있는데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술자리를 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계엄 얘기를 화풀이하듯 하곤 했다고 말했다는 걸 말을 전했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12월 4일 계엄 이후에 직후에 독대 비화를 전했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면담이 진행됐지만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말했다. 이게 참 보니까 항상 그러지 뭐. 허무 개그, 허무 개그. 네. 그리고 계엄을 언제부터 누구와 준비한 것인가라고 묻자 답하지 않았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이 물어보고 궁금한 건 답해주지 않는 성향. 명백하게 말했잖아요. 드러났습니다. 네. 이분의 친입구 됐다는 어린 시절 나폴레옹 위인전을 읽었을 때부터 형성된 겁니다. 네, 그러고요. 저는 뭐 진짜 진짜로, 그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저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초창기에 시도지사들 모아놓고 행사 끝나고 나는데 뒤풀이 할 때 자기 친한 시도지사들만 모였을 때 싹쓸이 한번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 했대요. 그때도. 아, 그때 늘 싹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답니다. 어.